안녕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여백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 말 속에는 자랑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가족과의 식탁에서, 친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인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그런데 그 말들을 곰곰이 돌아보면 의외로 많은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 이야기,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 자식이 받은 상 이야기. 말을 시작할 때는 그저 정보를 나누려 했을 뿐인데 어느새 말끝에는 은근한 과시가 묻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할 기회는 많아지는데 말을 들어줄 사람은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를 서둘러 끊고, 오랜 친구는 약속을 자꾸 미루고, 옆집 사람과는 인사만 나눌 뿐 깊은 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차이라고, 시대가 변했다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혹시 우리가 하는 말 자체에, 말하는 태도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특히 자랑이라는 형태로 포장된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듭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자랑은 겉으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위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이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장. 말의 무게를 먼저 헤아려라. 군자는 말을 아끼되 아낄 수 없다면 그 말의 무게를 먼저 헤아린다. 목민심서.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벼슬길에서 살아남는 법도 있었고 학문하는 자세에 대한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말하는 법이었습니다. 특히 자랑에 대해서는 거듭 경계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자랑은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은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랑은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의 인정을 통해 확인받으려는 시도입니다. 목민심서에는 관리가 지녀야 할 덕목이 나옵니다. 그중 첫째가 바로 언어의 절제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신의 공을 자랑하면 백성은 그를 믿지 않게 된다고.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면 가족은 그에게 빚진 기분만 느끼게 된다고. 이것은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했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을 느낍니다. 당신의 자랑은 상대에게 빚을 지운 것처럼 작동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빚진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자랑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랑은 관계를 거래로 바꿉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말하는 순간 부모 자식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됩니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내가 이 집안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봐라고 말하는 순간 부부 관계는 계산서를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의 무게를 먼저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말의 무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말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당신의 말이 상대를 가볍게 만드는가, 무겁게 만드는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가, 속박하는가. 자랑은 언제나 듣는 사람을 무겁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은 당신의 자랑을 들으며 자신을 비교하거나 당신에게 빚진 듯한 기분을 느끼거나 당신과의 관계에서 뒤처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조금씩 짓누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랑을 할까요? 정약용은 이것을 내면의 불안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방어기제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이만큼 안다. 나는 이만큼 가졌다. 이 말들은 모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확인을 구하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랑은 그 확인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랑을 들은 사람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불안한 사람으로 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젊을 때는 자랑할 거리가 미래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랑할 거리는 과거에만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성취, 과거의 희생,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 갇힌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말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생각하라. 이것은 단순히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자랑은 과거를 붙잡는 행위입니다. 겸손은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오늘 한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은 과거를 붙잡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까? 2장. 가진 것을 드러내지 말고 감추어라. 재물을 드러내는 자는 도적을 부르고 지식을 드러내는 자는 시기를 부른다. 경세유표. 정약용은 조선 사회를 관찰하며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망하는 집안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드러냈습니다. 재물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인맥이든. 그리고 그 드러냄은 언제나 자랑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경세유표는 나라를 경영하는 원리를 다룬 책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약용이 보기에 개인도 하나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관계를 경영하고 자신의 자원을 배분합니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부를 감추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한다. 여기서 부는 단순히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는 당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의미합니다. 재산, 지식, 경험, 인맥, 건강, 심지어 자식의 성취까지도 포함됩니다. 왜 가진 것을 드러내면 안 될까요? 첫째, 드러냄은 질투를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성공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당신이 재산을 자랑하면 듣는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당신에 대한 불편한 감정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말하는 순간 같은 또래 자녀를 둔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요? 축하의 마음보다는 비교의 마음이 먼저 듭니다. 내 아이는 왜 그렇지 못했을까? 나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일까? 당신의 자랑은 상대에게 자책을 선물한 셈입니다. 둘째, 드러냄은 경계를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잘난 사람에게는 위축되지만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앞서 나가면 경계합니다. 당신이 지식을 자랑하면 듣는 사람은 당신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자랑은 관계의 균형을 깬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평등한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한쪽이 우위에 서면 관계는 긴장됩니다. 자랑은 바로 그 우위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많이 가졌다. 나는 너보다 많이 한다. 이 선언은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을 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사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 즉 약한 사람으로 봅니다. 셋째, 드러냄은 의존을 만듭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면 당신은 그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그것에 묶입니다. 재산을 자랑했다면 재산을 잃었을 때 당신은 무너집니다. 지식을 자랑했다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당신은 초라해집니다. 자식을 자랑했다면 자식이 실수했을 때 당신은 부끄러워집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자랑은
자신을 인질로 만든다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자랑한 것은 이제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더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진 것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욱 가진 것을 붙잡으려 하고 더욱 그것을 자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진 것을 자랑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더 빨리 잃습니다. 재물을 자랑하면 도둑이 노리고, 지식을 자랑하면 논쟁에 휘말리고, 인맥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려 듭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면 더욱 입을 닫아라. 아는 것이 많다면 더욱 귀를 열어라.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가진 것을 감추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이 배웁니다. 겸손은 단순히 미덕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리고 그 자랑은 당신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까? 3장. 설명과 자랑을 멈추어라. 말이 많은 자는 진실이 적고 자랑이 많은 자는 실력이 적다. 흠음신서. 흠음신서는 형옥, 즉 형벌과 옥사를 다룬 책입니다. 정약용은 이 책에서 수많은 재판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과거 행적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도덕성을 자랑했고 자신의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간결했습니다.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고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법정을 넘어 일상의 관계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을 조심하라. 그는 자신이 자랑하는 그것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것은 언뜻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가진 것을 자랑할까요? 정약용의 통찰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확실히 가진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불안의 표현입니다.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 돈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이 그것을 과시합니다. 인간관계가 탄탄한 사람은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맥이 약한 사람이 아는 사람 이름을 들먹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은 일종의 과잉보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과잉보상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그 반대 방향으로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약용은 이미 18세기에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랑은 부족함의 다른 이름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한다면 듣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정말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정직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정직함을 강조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직하지 않다고 볼까 봐 두려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는 성실하게 일했다고 자랑한다면 듣는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요? 정말 성실한 사람은 결과로 말합니다. 과정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과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판사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말이 많은 증인을 의심하라. 변명이 긴 피고인을 주목하라. 진실은 간결하고 거짓은 장황하다. 이것은 법정만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대화에 적용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선행을 장황하게 설명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고생을 길게 늘어놓는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동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피곤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설명하고 자랑하려 할까요? 정약용은 이것을 인정의 결핍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충분히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랑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불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자랑할수록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인정을 구하지만
인정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리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과거의 성취로만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과거의 성취를 현재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 자랑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너 스스로 알면 된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진짜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있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에 의존한다면 당신의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타인의 인정은 변덕스럽고 일시적이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한다면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자랑을 멈추는 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의 인정을 구했습니까? 그리고 그 인정은 정말로 당신을 채워주었습니까? 4장. 자신의 희생을 자주 말하지 마라. 높은 곳에 오른 자는 스스로 낮추고 낮은 곳에 있는 자는 스스로 드러낸다. 자찬묘지명. 자찬묘지명은 정약용이 자신의 묘지에 새길 글을 스스로 쓴 것입니다. 보통 묘지명은 후손이나 제자가 쓰는 것인데 정약용은 스스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과시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난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후회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는지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감입니다. 정약용은 자찬묘지명에서 한 가지 통찰을 남겼습니다. 높은 곳에 오른 자는 스스로 낮추고 낮은 곳에 있는 자는 스스로 드러낸다. 이것은 사회적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위치의 문제입니다. 진짜 성취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취 자체가 충분히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성취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크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모두가 비슷한 출발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차이가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일수록 말이 적고 적게 이룬 사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약용은 이것을 자기 확신의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룬 것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당신이 자식을 자주 자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식 양육에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자식을 잘 키웠다고 확신한다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 스스로가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성취를 자주 언급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현재에 만족한다면 과거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희생을 자주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희생의 가치를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희생이었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자찬묘지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많은 책을 썼으나 그것이 후세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나는 많은 제자를 가르쳤으나 그들이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다. 나는 많은 고난을 겪었으나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기다리는 동안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은 조급함의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급함. 내가 한 일이 지금 당장 평가받아야 한다는 조급함.
하지만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즉각적인 인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진짜 가치는 천천히 드러난다는 것을 압니다. 좋은 부모였는지는 자식이 어른이 되어야 알 수 있고, 좋은 배우자였는지는 함께 늙어봐야 알 수 있으며, 좋은 사람이었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회상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조급하게 자랑할까요? 정약용은 이것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서두르지 마라. 진짜 가치는 내가 죽고 나서도 남는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은 죽으면 곧 잊힙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은 오래 기억됩니다. 사람들은 자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자랑입니까? 아니면 삶입니까? 5장. 겸손은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다. 겸손은 타인을 위한 예의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패다. 목민심서. 정약용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 명예, 자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마음입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끊임없이 글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이 방대한 저작들은 모두 유배 기간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토록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정약용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겸손은 타인을 위한 예의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패다. 자랑은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자랑하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평가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웠고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삶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을 때 진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그 자랑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당신은 그 성취를 계속 증명해야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써야 하며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랑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다음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 자랑하는 시간에 다음 일을 시작하라. 이것은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 관리의 문제입니다. 자랑은 과거를 붙잡습니다. 겸손은 미래를 향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체력도 줄고 정신력도 줄고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만약 그 줄어드는 에너지를 과거에 자랑에 쓴다면 당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만약 그 에너지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쓴다면 당신은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70세가 넘어서도 글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현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는 대신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그는 더 깊은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겸손은 포기가 아닙니다. 겸손은 전략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랑하지 않으면 타인의 질투에서 안전합니다. 당신이 자랑하지 않으면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롭습니다. 당신이 자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실수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겸손한 자는 자신의 강점을 감춘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자랑하는 사람을 먼저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공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약점이 많아집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기회가 줄어듭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과거의 영광을 자랑한다면 당신은 현재와 과거의 차이만 더 크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겸손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노인을 존경합니다. 반면 자랑하는 노인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마지막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품위를 지킬 수 있다. 품위는 무엇입니까? 품위는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존중받는 것입니다. 품위는 말하지 않아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품위는 자랑 없이도 기억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당신의 자랑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존재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자랑은 시끄럽지만 곧 잊힙니다. 겸손은 조용하지만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됩니다. 그가 남긴 자랑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삶 때문입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자랑하지 않았고 성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위대합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오늘 자랑을 멈춘다면 당신은 내일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은 비로소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백에 머물다 가세요. 여백에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백이 문장을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